제가 손님들 상담해 보다 보면은 이런 착각을 갖고 계세요. 아, 자녀 계좌라서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제 계좌는 공격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고 반포 입성할 건데요. 자녀 계좌는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완전 반대예요. 완전 잘못된 거야. 내가 자녀보다 수명이 길어요, 짧아요? 짧죠. 그죠? 내가 자녀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짧아. 지금 자녀에게 지금 당장 증여해야 하는 이유라는 PPT 화면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뭐 누구 보여주려고 만든 게 아니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케이스로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맨날 하는 거,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 이 법적인 공제 한도를 꽉꽉 지켜가면서 증여를 하고 그 자녀 명의에서 주식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이것이 첫 번째 장표입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글자를 써놨어요. 1살, 11살에 각 2천만 원, 그리고 21살, 31살에 각 5천만 원씩 증여하고 자녀 명의에서 S&P 500으로 운용할 경우 증여 금액은 총 2천, 2천, 5천, 5천이니까 1억 4천만 원이 되고요. 증여세는 없다. 그리고 자녀 재산은 그게 이제 받으면 굴리고 또 받으면 좀 올라가서 굴리고, 여기 보면은 한 살에 한번 받아서 쭉 올라갔죠? 한번 쭉 올라가고 31살에 증여.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은 31살에 자녀 재산이 2억 9천만 원이 됩니다. 뭐 작은 돈 아니죠? 이 공제 한도까지 꽉꽉 눌러 증여하면은 자녀가 어른이 됐을 때, 사실은 어른이라고 하는 건 옛날로 보면 한 15살에도 그 조선시대에는 애 낳고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 기준, 미국 뭐 유럽 이런 데는 20살이면 어른이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뭐 대학 가서 학비 다 받고 군대 갔다 오고 뭐 취직해서 좀 자리 잡고 뭐 최소한 전셋값 정도 있을 때 결혼하잖아요. 그 독립하잖아요. 30살을 쳐본 거예요. 제가 이제 29살에 독립하고 이제 30살에 결혼했거든요. 이건 많이니까 그거보단 제가 좀 빠르긴 한데, 어쨌든 그렇다고 가정할 때 2억 9천만 원을 가져가는 거죠. 와, 국세청에 하나도 안 내고 자녀한테 2억 9천을 줄 수 있구나,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두 번째 장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케이스. 부모가 자녀한테 안 줘. 자녀한테 안 주고 그냥 내가 꾸준히 운용한 다음에 31살에 확 주는 겁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자녀 31살까지 S&P 500으로 운용한 다음에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금액은 6억 9천이나 돼요. 왜 매 10년마다 면세 한도까지 증여를 했을 때는 2억 9천인데 왜 증여 금액이 이렇게 커져? 왜 그럴까요? 큰 금액을 계속 굴리니까, 그죠? 시작부터 30년 굴리니까. 아까는 자녀 명의는 2천, 4천, 9천 뭐 이런 식으로 한 10년에 한 번 돈을 받아서 굴리니까 같은 수익률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가지고 있다가 잘 굴려서 결혼할 때 31살에 6억 9천 딱. 그럼 증여세가 얼마? 1억 1천. 실제로는 자녀 재산이 이제 5억 7천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반올림 돼 있나 봐요. 제가 엑셀 파일에서 따온 건데 5억 7천에서 5억 8천. 와, 괜찮죠? 괜찮죠? 그러니까 야, 이거 매 10년마다 면세 한도 증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복리로 하는 게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운 부분이 뭐야? 아까운 부분이 증여세. 증여세 1억 1천만 원. 너무 아깝지. 자, 케이스 3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녀에게 최대한 증여를 한 다음에 자녀 이름에서 운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 아까는 부모가 1억 4천 있다고 가정하고 1억 4천을 그냥 30년 동안 운용하고 한 번에 팡 준 거예요. 근데 이번 케이스 3에서는 1억 4천만 원을 그냥 자녀한테 줘버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세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내야지. 면세 한도, 공제 한도보다 훨씬 크니까 세금을 냅니다. 그러면 1억 4천을 증여를 해버리면은 증여세를 제가 대강 네이버 기준으로 계산해봤더니 1,400만 원 정도 돼요. 이게 뭐 아주 큰 금액이 아니다 보니까 뭐 부자분들은 증여 뭐 상속하면 50% 날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한 10% 정도 나오더라고요. 1억 4천을 증여하면 1,400만 원.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1억 2,600부터 시작하는 거야. 부모는 1억 4천이었는데 1억 2,600부터 시작해서 쭉 굴려요. 그러고 났더니 여기 마지막에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요 주황색이랑 초록색만 보면 돼요. 31살에 자녀 31살에 출생 직후에 전액 증여를 해가지고
자녀 이름으로 관리를 했던 6억 2천이고 6억 2천. 부모가 관리를 하다가 31살에 증여를 했더니 아까 얼마였죠? 이게 5억 얼마였죠? 5억 7천. 그러니까 얼마 차이가 나? 5천만 원 차이가 나버려요. 먼저 증여를 하면 증여 금액이 증여할 때 금액이니까 세금이 1,400밖에 안 나오는데 내가 이걸 다 굴려가지고 증여를 하려게 되면 증여하는 시점에 내 계좌가 뚱뚱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많이 내.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에게 최대한 증여한 다음에 자녀 명의로 운용하는 게 훨씬 나아. 여기 감색, 파란색 그래프도 있죠. 이게 뭐냐면 맨 처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하려는 거. 2천만 원 주고 10년 후에 2천만 원 주고 결혼하기 전에 5천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했을 때 아까 얼마? 2억 9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일단 내가 가진 돈 결국에 자녀가 돈이 얼마 필요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가진 돈이 얼마다라는 게 계산이 선 다음에 재무 설계가 끝났으면 이 작은 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가래로 막을 거 석가래로 막다 뭐 이런 것처럼 지금 증여세 안 내겠다고 내가 갖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집 사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녀한테 내 돈 물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부모의 정말 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라면서요. 그러면 그때 세금 많이 낸다니까 결국에. 조삼모사인데 조삼모사도 아니야. 조삼모십이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증여를 해버려. 내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자녀 이름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다음 케이스로 넘어갑니다. 한 살에 다 증여를 한 다음에 S&P 500 같이 안정적인, 소극적인 이런 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한다면 어떨까? 제가 손님들 상담해 보다 보면은 이런 착각을 갖고 계세요. 자녀 계좌라서 되게 소중해요. 그러니까 제 계좌는 공격적으로 주식해서 돈을 많이 벌고 반포 입성할 건데요. 자녀 계좌는 그냥 안정적으로만 운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완전 반대예요. 완전 잘못된 거야. 내가 자녀보다 수명이 길어야 짧아요? 짧죠. 그죠? 내가 자녀보다 투자 기간이 길어야 짧아? 짧아. 나는 돈 쓸 때가 분명히 생긴다고. 그러면 둘 중에 굳이 고르라면 저는 뭐 제 전 재산을 저희 회사에 갈아 넣었지만 그냥 여러분들이 선택한다. 하나는 공격적인 투자, 하나는 ETF 인덱스. 그러면 사실은 자녀 명의의 계좌가 훨씬 더 공격적이어야 됩니다. 공격적일 때 문제는 뭐야?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오르내림 폭이 크다. 근데 자녀는 돈이 필요하냐? 안 필요해. 그냥 이거는 31살까지 묻어둬야 돼. 자녀가 뭐 필요한다고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해가지고 이거 뭐 엑스박스 사주고 뭐 레고 사주고 뭐 학교 학원비 여기서 내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내 소득에서 내는 거고 내가 1억 4천 있던 걸 다 증여한 다음에 그거는 자녀 명의에서 그냥 굴러가는 거야. 그냥 굴러가는 거야.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도 상관없어. 30년 동안 운영할 건데 무조건 공격적으로 좋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놓은 게 저희 회사 사모펀드를 예를 들어놨어요. 더퍼블릭 코리아라는 사모펀드가 하나 있는데 이건 한국에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없는 상품이고요. 여기다 이제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 금액이 1억 4천, 증여세 1,400만 원 이건 아까랑 똑같지, 그죠? 그랬을 때 아까 S&P 500 얼마였어요? S&P 500으로 6억 2천만 원이었는데 더퍼블릭 코리아로 30년 하면 83억. 물론 이제 과거 수치이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수익률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수익률이 그냥 유지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공격적인 펀드로 잘 투자를 하면 사실 자녀가 83억 있으면 그거 뭐 게임 끝난 거야. 그죠? 30년 후에 83억? 그게 게임 끝난 거라니까.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증여할 수 있는 돈이 얼만가. 그리고 자녀가 돈이 얼마 필요할까? 이게 1번 재무 설계 했죠. 그다음에 2번 그 금액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 많이 증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금액을 매우 공격적으로 운용을 해야 됩니다. 왜? 자녀는 오래 투자할 거니까 변동성 상관없어. 뭐가 중요해? 수익률이 중요하다. 이렇게 올라가야 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오히려 어른의 계좌, 나의 계좌, 뭐 나의 부모님의 계좌 이런 거는 뭐 배당도 많이 나와야 되고 좀 많이 못 벌더라도 잃지 않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만 자녀 계좌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얘기 오늘 해드리고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간단히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주 전에 간단히 한 적이 있는데 그랬더니 막 댓글들이 달리더라고. 댓글들이 달리면서 이렇게 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뭐 세금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차명 계좌라던데요?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증여로 간주된다던데요.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에이블리 구독자분들만을 위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료는 앞서 그래프들은 제가 주식 전문가고 자산 배분 재무 설계 전문가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세무나 법의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댓글을 못 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 개인 재산을 관리해주는 세무 대리인 분이 계시거든요. 그 세무 대리인이 이런 부분의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개인 부자의 돈을 관리하고 개인 부자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절세하고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주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자, 질문을 몇 가지 정리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한 후에 부모가 해당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증권 계좌를 운용하면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그거 말고 수익 난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로 간주되나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자녀한테 돈 많이 주면서 증여세 많이 내놓고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더니 83억 됐더니 수익금 또 증여세 또 내놔 이러면 뭐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 올빗 회계법인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 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 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 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 계좌를 부모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매매를 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을 때 이를 부모의 기여분으로 보아서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고 국세청 유권 해석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같은 경우에서 자녀의 계좌가 부모의 차명 계좌로 간주될 수도 있나요? 가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모든 거래가 사실상 명의 대여라고 인정되는 경우 차명 계좌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때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9%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 계좌를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는 등 상당한 조세 포탈 행위가 있다면 조세범 처벌법이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녀한테 돈을 증여하고 그 자녀의 주식 계좌에서 돈을 운용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면 계속적 반복적이죠? 그렇게 되면 증여세도 내야 되고 차명 계좌로도 간주됩니까? 이런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자, 법에서는 횟수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유권 해석에서도 사실 판단 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TS 접속 기록 등을 통하여 부모의 반복적 거래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 또는 투자 판단을 했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실무상 소액의 운용 정도로는 자금 출처 조사 내지 세무조사로 번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이 되어 아파트 등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다든지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 조사 시 자녀의 연령, 직업, 소득 등 대비 상당한 금액의 부가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섭죠?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아들, 딸을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뭐 소액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 애들한테 많은 돈을 물려주려고 하는 건데 아파트 취득하고 싶지 아들 명의로 취득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와? 무서워요. 자, 그래서 이게 핵심입니다. 질문 네 번째. 부모가 자녀 명의로 증권 계좌를 운용하되 증여세를 피하려면 차명 계좌로 간주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제가 질문해 봤습니다. 저는 자녀가 없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자녀의 증권 계좌에서 주식이나 ETF를 직접 매매하기보다는 금융투자업자의 펀드에 가입하거나 1인 매매를 맡긴다면 규정의 취지상 소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경우 보수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자녀가 수증한 재산에서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런 거죠. 자녀의 계좌가 있는데 거기 계좌를 아빠 엄마가 직접 들어가서 HTS 접속해가지고 막 매매를 했어.
보니까 아기는 그때 학교 갈 시간인데 누가 했죠? GPS 보니까 아빠 회사 근처던데요 누가 했죠? 아기가 어린데 무슨 삼성전자 살고 하이닉스를 팔 수가 있죠? 이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 근데 제가 자녀한테 증여를 했고요. 저는 그거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 기관에 맡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수수료나 보수 등은 자녀의 계좌에서 빼서 전문가한테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은 증여라든지 차명 계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사 결정도 이 펀드 가입했다가 저 펀드 가입했다가 이렇게 하면 직접 매매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상당한 고민을 해서 얘네랑 좀 같이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관을 찾은 다음에는 그 기관과 자녀는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러려면 입출금 뭐 이런 것도 안 하고 한 번에 증여하는 것이 그래서 큰 금액으로 자녀를 증여해서 운용하는 것이 사실은 훨씬 낫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